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가 현지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람과 서남아 바로 알기, 그리고 서남아 전체의 경제 동향, 우리나라와 서남아의 무역 투자 동향, 진출 유망 분야 및 진출 전략, 그다음에 말씀드린 진출 시 재원 순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그림의 첫째 우좌단에 있는 그림은 인도와 대륙에 관한 지도입니다. 저희 나라 면적의 우리나라 면적의 약 50배 되는 땅이고요. 북쪽의 히말라야, 그다음에 7,000km에 이르는 해안선, 그리고 동쪽의 미얀마 밀림으로 둘러싸여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전략 요새 지형을 갖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외부 세력의 침입은 저쪽 빨간색 도표로 표시되어 있는 아프가니스탄, 잠무 앤 캐시미를 거쳐서 뉴델리로 이어지는 이 유일한 침입로를 통해서 기원전 한 4,000년경에 북방의 유목민족,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그다음에 이슬람, 그리고 몽골, 15세기의 무갈 제국까지 이 지역의 일부 세력이 진입을 했고, 현지 로컬 세력과의 수많은 항쟁과 전쟁을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나라가 명멸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통상 저희가 인도를 한 나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독립 이전에 인도에 있었던 제후국가, 프린스리 스테이트라고 표현이 되는데, 제후국가의 수만 562개가 인도의 지금 땅의 한 절반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이게 영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파키스탄, 인도로 분리된 게 47년입니다. 맨 오른쪽 아래 그림은 오른쪽에 초대 부총리인 파텔이라고 하는데, 이 562개 국가를 현재 인도의 하나로 통합시킨 그런 인도의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파텔이고요. 제일 좌측에 있는 분이 47년부터 91년까지 본인, 그다음에 딸인 인디라 간디, 손자인 라지브 간디를 통해서 인도의 사회주의 정책을 정착시킨 네루 수상에 관한 동상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네루 쪽입니다. 그래서 이 서남아 지역은 인파방스 4개국과 아프가니스탄 등 총 8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세계 석유의 약 70%, 화물 컨테이너의 약 절반이 지나가는 물류 허브이기도 합니다. 인구 측면에서 보면 인근 아세안의 6억 명의 3배가 되는 18억 명 정도가 이 땅에 살고 있고, 특히 이제 인도의 해외 교민 수가 3천만 명 정도에 달하는데, 이 3천만 명의 상당수가 아세안 및 동부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어서 이 서남아나 인도 진출 시 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인도의 경우 이제 힌두교가 한 80%,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인구가 90% 이상,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불교도가 70%인 상황이고요. 인도 자체에도 이제 이슬람 교도 수가 파키스탄 인구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주요 언어별로 수많은 언어가 이 지역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G3를 인도로 표현했습니다만 명목 GDP 기준에서 보면 현재 인도는 G6, 영국 다음엔 G6 수준이고, 인도의 1인 전체 GDP가 약 한 3조 불 정도 됩니다. 중국의 약 4분의 1, 그리고 미국의 7분의 1 수준입니다만, 구매력 평가 PPP라고 합니다만, 이 기준에서 보면 현재 인도는 미국의 한 3분의 2 수준, 중국의 절반 수준에 있고요. 특히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향후 5년 이상 미국의 경제가
2% 전후의 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5%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인도의 경우에는 금년의 경우는 어렵습니다만 다시 그 7% 이상의 고속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측면에서 보면 2024년에 인도의 인구가 중국 인도를 초월해서 세계 최대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인구 구성면에서 보면 인도의 그 중위 연령이 약 27세로서 중국이나 미국보다도 10살 이상 어린 그런 건강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인도를 포함한 서남아 지역의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인도 대비해서 약 3배 정도 비싼 인건비, 그다음에 최근에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또 베트남의 경우 우리 기업의 과당 비슷한 진출로 인한 그 이윤 감소로 인해서 탈중국이나 탈베트남 러시아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그 대체 투자지로 인도네시아나 태국, 특히 인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최근 EIU 보고서입니다. 저희 나라 그 한국 기업의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미 인도의 세계 최대의 그 스마트폰 생산 공장, 약 1억 2천만 대 생산 규모의 그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완공한 바 있고, 현대차도 최근에 올해 그 기아차 40만 대 공장이 신설이 돼서 연산 현대차의 기존의 70만 대 앞에서 연간 100만 대 이상의 그 생산 시설을 갖춰서 중국을 능가하는 상태이고, 중국 기업도 지금 그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에 대한 투자를 집중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거는 이 지역의 그 최근 그 기업 환경이 급격히 호조되고 있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수준이긴 하지만 지난 4년간의 인도의 그 세계 그 은행의 그 기업 환경 평가가 그 대표적인 지수로 볼 수 있는데, 이 기준에서 보면 지난 4년 인도가 그 67위에 급상승을 해서 지금 60대 초반 순위에 있고요. 베트남도 30위 이상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인도가 이 순위에서 63위 정도 되는데, 저희 나라는 한 5위, 중국은 한 19위, 베트남은 70위 정도 돼서 현재 기준에 봐서도 인도의 투자 환경이 베트남 못지않다는 그런 지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인구적인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8억의 인구가 있어서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이 이 지역에 몰려 사는 밀집 지역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절대적인 인구보다도 최근에 이 지역의 그 7%를 넘는 고성장세 지속으로 인해서 구매력을 보유한 그 중산층, 특히 여기 자료상에는 그 상위 중산층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8,500불에서 4만 불 정도의 소득 구간입니다. 현재 한 6천만 명 정도, 6천만 가구가 돼 있고, 이게 30년 경우에는 3배 정도 되는 약 1억 6천만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현지의 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휴대폰, 그다음에 인터넷 등의 그 보급이 급속히 확대돼서 이 지역의 그 전자상거래 시장도 급속히 확대가 되고 있어서 그 15년 3.8% 전체 그 소매 시장의 3.8% 비중이 내년도의 경우에는 약 7.9%를 증가해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도를 포함한 서남아 지역의 약 90% 정도는 소상공인 정도가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그 대형 유통망이라든지 온라인 유통망이 성장세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아래 자료는 이러한 그 인도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서 그 인도의 그 탑2 온라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플리카트를
지난해 미국의 월마트가 200억 불 정도 금액 전후로 해서 이미 인수한 바 있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제일 온라인 기업인 그 다라지를 중국의 알리바바가 지난해 인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의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인도의 이 샵클루즈란 그 온라인 쇼핑 탑3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그 70만 개의 벤더를 보유한 기업인데, 이게 올해 그 10월 말경에 그 저희 나라 계열의 그 Q10이 인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 샵클루즈를 한국의 Q10이 인수한 거는 기존의 그 저희 나라의 그 삼성, 현대, LG 못지않은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인도 진출하는데 큰 전기가 될 그런 큰 프레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양국 간의 그 서로 간에 관한 인식 차이에 관한 상황입니다. 일종의 그 인도 측면에서 보면, 서남아 측면에서 보면 짝사랑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 서남아 지역의 경우, 특히 인도의 경우에 그 현재 진출해 있는 그 삼성, LG전자의 그 TV나 스마트폰 분야에 있어서 그 25%에서 심한 경우에는 90%까지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의미는 그만큼 그 현지 소비자가 우리 제품에 친숙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한국문화홍보원이 지난해 12월에 그 주요 16개국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본 그 주요 나라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인도의 경우 10명 중에 9명이 저희 나라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어서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최근에 그 뉴델리 지역의 그 최악의 공기질 보도라든지 뭐 아래쪽에 그 화장실 뭐 1억 개 지어도 안 쓴다 같은 이런 부정적인 기사로 인해서 양 지역의 서로 간에 대한 인식차가 큰 상황이고, 이를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서남아 그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 그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서 이 지역의 그 정치적인 그 안정화 추세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측면입니다. 인도의 경우에 그 14년 총선에서 BJP가 집권을 해서 그동안 강력한 그 개혁 정책을 추진한 바 있고, 올해 그 5월, 4월에 그 모디 총리의 개인적인 인기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524석 중에 약 300석을 BJP가 집권하는 독립 이래 최고의 그런 공고한 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도 2009년부터 현 집권당이 집권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난해 그 연임에 성공해서 2023년까지 또 연임이 보장된 상황이고,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 지역이 조금 불안했습니다만 지난해 그리고 올해 11월에 각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해서 여러 반부패 정책이나 여러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정책적인 측면을 보면 지난 모디 1기 5년 동안에 GST 뭐 통합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만, GST를 인도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뭐 화폐 개혁을 3년 전에 실시해서 그동안의 여태 정권이나 지도자는 엄두를 낼 수 없던 그런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고, 이번에 그 2기 정부 중에는 기존의 GDP 비중을 GDP 내 제조업 비중을 약 15%에서 약 25%까지 늘리는 목표를 잡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지수도 기존의 63위에서 52 이내로 끌어내리자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이쪽의 과제인 여러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이런 인프라 구축 사업을 대대로 확장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서남아 주요국의 내년도 경제
전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그 스리랑카가 약 1인당 4,000불, 인도가 현재 약 2,000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약 1,700, 1,600불 수준입니다. 저희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만 불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그 인도 자체 그 경제 성장을 보면 그동안 인도가 지난 5년 이상 7, 8%의 성장을 지속했습니다만 올해 좀 어려웠습니다. 개혁 정책의 여진도 있고 선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특히 올해의 경우 6%로 하락을 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과거의 7% 전후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지난해 올해 IMF 구제금융 한 70억 불을 받았습니다. 해서 IMF가 요구했던 구조개혁이 내년도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내년도는 2.4% 정도로 경기가 하강하겠지만 이후 다시 3% 이상의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안정화가 지속되면서 7, 8%의 유례없는 고성장이 지속이 됐고 내년도 후년도의 경우 조금 다운이 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7% 이상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올해 4월 달에 부활절 테러의 영향이 커서 올해는 경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7%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내년 이후 다시 3, 4%의 성장세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을 보면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의 주요 산업은 섬유 산업 및 기타 일부 산업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전체 수출의 약 84%를 섬유 원료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파키스탄의 경우도 약 3분의 2가 섬유 산업 관련입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최근에 이제 일본계 3사가 연간 한 3, 40만 대의 시장을 가지고 97% 이상의 독점 구조였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한국 현대기아라든지 여러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고 있어서 이쪽에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반면 인도는 잘 아시다시피 IT 아웃소싱이나 이쪽의 세계적인 강국이고 이쪽에 관련 생산 금액만 해도 1년에 1,800에서 2,000억 불 정도를 생산해서 수출 규모만 약 7, 800억 달러를 하고 있는 IT 강국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이미 500만 대 생산을 넘어서 세계 4위 생산국으로 부상이 돼 있고 철강의 경우도 주강 생산량이 약 1억 톤을 넘어서 세계 2위 수준의 고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향은 인도가 47년부터 91년까지 추진했던 사회주의 경제 정책의 영향과 최근 인도 상인의 경제 자유화 이후의 선전이 가져온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의 FTA 및 수입 규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도는 동방 정책을 신동방 정책을 200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한국 그다음에 아세안, 일본과 같은 요 협력 대상 국가와의 FTA는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정치적인 분쟁 대상 지역이자 중국의 저가 제품에 몰려오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에서 중국과의 FTA는 어떻게든 안 하겠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수입 규제 부분을 보면 인도는 올해 상반기 기준에서 약 313건의 반덤핑 규제를 활용하는 세계 최대의 반덤핑 남발국이기도 합니다. 저희 나라가 2000년대에 약 57건을 맞아서 약 세 번째로 많이 규제되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그 서남아 지역과 교역 투자할 때 크게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그 한인도 포괄 경제동반자점 세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10년서부터 발효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재 그 상대적으로 낮은 양호 수준 85%, 그다음에 이제 까다로운 그 원산지 수입 규정,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그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양국 간의 무역 수지가 많아서 인도가 조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 자료에서 보듯이 농수산식품, 의약품, 생활용품, 화장품, 패션의류 등 대부분의 품목의 그 일반 관세는 그 10%에서 30%, 많게는 50%까지 이런 상황이지만 저희나라 한인도 세파의 경우에 대부분이 0% 또는 5%, 일부 5% 수준이어서 저희가 인도에 수출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RCEP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에 잠정 타결이 됐습니다만 인도는 이 RCEP에 가입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제품의 범람이나 이런 부분을 우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저희 기업들 경우에 인도가 이번에 RCEP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측면은 RCEP으로 인한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이번에 차단이 돼서 반드시 저희 기업한테 나쁘지는 않다는 게 현지 의견이고 생각입니다. 다음은 서남아 전체의 수출입, 시장 규모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수입을 보면 인도가 약 5,200억 불 정도 수입, 저희 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합쳐서 약 연간 7,500억 달러 정도를 수입하고 있고 반면 수입은 약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구조여서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경우 약 2천억 조금 전후하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IT의 서비스 수출, 그다음에 세계 제1 수준인 연간 한 8,900억 달러의 해외에 있는 인도 동포가 본국에서 송금하는 그런 돈으로 이 무역 적자를 완화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이 지역의 가장 주요한 수출 대상국은 미국이고요. 수입 대상국은 최근에 중국 제품의 범람으로 인해서 중국이 제일 수입 대상국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의 섬유 위주의 그런 경쟁적인 구조로 인해서 역내 교역 비중은 약 7% 정도를 넘어서 EU나 나프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일고 있는 인프라 개발 붐 관련입니다. 제가 인도 현지에서 서부나 최근에 뉴델리에서 겪어본 기준, 그다음에 출장을 가본 인도 각지내에서 기준이면 인도 내는 지금 각지가 공사편입니다. 물론 이 자료에서 보듯이 인프라 수준이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 해서 인도 같은 경우에 100대 스마트 시티라든지 100대 신공항 건설 같은 이런 프로젝트, 그다음에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는 최근에 좋아진 자체 재정 여력이라든지 국제기구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여러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인도 ODA 최대 공여국인데 18년 말 기준에서 누적액이 약 5.3조 엔, 약 500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여기서 보시듯이 델리, 뭄바이, 그다음에 첸나이 남쪽의 첸나이, 벵갈루루 같은 인도의 2대 산업 회랑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인도의 뭄바이와 암다바드를 연결하는 신칸센 고속철도, 그다음에 동북 7개주 저희와 비슷한 인종 구성을 가지고 있는 동북 7개주에 대한
그 집중 OD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은 그 1대1로의 그 연장선입니다만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해서 인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를 엮어서 이 지역을 집중적인 그 미국과 인도를 견제하는 그런 전략으로 다가가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도 그 지금 대인도 경협자금이라고 해서 수출입은행에 90억 달러, 그다음에 EDCF 자금 10억 달러, 도합 100억 달러를 그 대인도 기금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서 사상 유례 없는 그 인도 지역에 대한 그 정부 차원의 그 자금이나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그 뭐 다른 발표 자료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도 스타트업 붐이 일고 있고요. 특히 인도는 현재 약 2만 2천 개의 그 스타트업이 그 남부의 그 인도의 그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벵갈루루, 그다음에 수도 뉴델리, 뭄바이 중에 이런 지역에 약 2만 2천 개가 입지해 있어서 이 스타트업 수 기준에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시장으로 이미 부상을 했고, 그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그 페이티엠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도의 그 모바일 결제 시스템 그 앱을 개발한 그 핀테크 스타트업이고요. 현재 그 개인 회원이 약 3억 명, 가맹 정도 수도 약 지금 600만 명, 한 1,000만 개가 이용 중인 인도의 그 최대 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설립된 지 한 8년 이내에 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그 위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 올해 1월 기준에서 인도의 유니콘 기업 수가 약 19개사에 달해서 그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그런 스타트업 붐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서남아 간의 그 수출입에 관한 상황입니다. 지난 18년도 기준에서 저희 나라 전체 수출력 6천억 불 중에 이 서남아 지역에 대한 수출은 약 180억 달러에서 해서 한 3% 정도 됩니다. 지금 뭐 저희 나라에 대한 중국에 대한 수출이 한 뭐 1,600, 1,7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 중에 약 9분의 1이나 10분의 1이고, 베트남 수출도 약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수준의 약 40%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수익 규모는 저희 나라 그 전체 한 5,400억 달러 수출에 약 70억 달러 수입을 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경우 약 100억 달러 전후에 그 우리가 지속적인 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전체 그 비중면에서 보면 서남아 전체 수출 중에 약 87%가 인도를 향한 수출이고, 나머지를 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그런 나눠 갖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품목별 수출을 보면 그 철강판 뭐 14%, 합성수지 9.4%, 반도체, 자동차 부품에서 이들이 그 수출 상위 품목을 차지하고 있고, 그 전체 그 중간재 수출 비중을 봐도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 약 70% 정도인 반면에 그 인도의 경우 약 84%, 방글라데시도 80, 뭐 파키스탄도 스리랑카도 비슷해서 이 지역의 경우 그 완제품보다는 아직까지 그런 중간재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18년도 기준에서 우리나라와 그 서남아 간의 그 주요 수출 호조 품목을 보면 자료상에도 보듯이 그 반도체, 그다음에 일반 기계, 기타 화학 관련 제품들 이런 중간재의 그 수출 급증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서남아 전체 수출하고 있는 기업 수는 약 15,000개사 정도가 돼서 전체 수출할 기업 수 한 10만 개, 한 15% 정도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 규모면으로 보면 대개 이제 대기업과 기타가 6대4 정도가 우리나라 일반적인 구조이고, 중견 기업의 비중이 약 3, 4% 정도 됩니다만,
특히 이제 이쪽에 중견기업 비중이 17%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저희가 분석하기는 현재 서남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대기업의 동반 진출한 중견기업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우리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인도 시장 진출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서남아 투자 동향을 보면 지난 3년 사이에 건수나 금액면에서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 특히 이제 2018년에 10억 달러를 돌파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뭐 기저효과로 인해서 조금 올해 들어서는 좀 금액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지만 전체 투자 건수나 이런 면에서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도 비슷한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건설 수주 금액을 중동 지역과 비교해 보면 중동 지역은 중동 지역이 일반에서 보듯이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만 인도를 포함한 서남아 지역에 대한 건설 수주 금액이 지속 상승 추세, 뭐 최근에는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남아 4개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 동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금 인도의 경우에 현대자동차가 진출한 남부의 챈나이나 수도 뉴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업이 약 한 500여 개사 정도 진출해 있고 누적 투자 금액은 약 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일본의 금액 기준에서는 약 한 10분의 1 정도, 그다음에 진출 일본 기업 수 대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기존에 기진출한 우리 기업의 협력사 및 최근에 인도 시장을 보고 하는 그런 투자가 주요 부분입니다. 방글라데시는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봉제 섬유 쪽에 종사하시던 분이 직접 몰려가던 기업이어서 여기서 털을 거서 특히 이 자리에서 보듯이 영원무역의 경우에는 현재 종업원 수만 5, 6만 명 되는 영원 제국을 방글라데시에서 구축한 바 있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뭐 23개사 정도 진출해 있는데 프로젝트 기업을 빼면 제국의 제조업은 소수인 것으로 되고 있고 스리랑카의 경우는 90년대 중반까지 우리 기업의 을류 봉제의 주요 소싱원이었습니다만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의 부상으로 인해서 침체기를 겪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특히 영원남카 같은데 이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인도 투자를 9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도표상, 그래프상으로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인도가 91년에 개방을 했습니다. 경제 개방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중국보다 약 12년 늦은 기간이고요. 이후에 인도 시장의 시장 개방과 성장성을 보고서 90년대 중반에 일본 기업이나 다른 기업이 보지 않을 때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가 과감히 투자를 했고 이때를 저희가 대인도 투자의 제1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2005년을 전후해서 세계 경제가 화랑기, 또 인도 경제도 화랑기였습니다만 이 흐름을 타고 포스코라든지 두산이 철강이라든지 플랜트 쪽에 진출한 이 그래프상의 두 번째 부분이 대인도 투자의 제2기로 볼 수 있고요. 다시 최근에 2017년 이후에 인도 경제 고성장세 지속과 탈중국이나 탈베트남의 추세를 반영한 해서
투자 금액이 그 2017년 10억 불을 넘은 그 3기, 2017년 이후에 그 3기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인도는 그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우리나라는 신남방 정책의 2대 대상 국가로 인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 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이 인도 서남아 지역이고요. 저희가 볼 때, 현재에서 볼 때 그 현재가 그 한인도나 한서남아 관계에 있어서 역사 이래 최고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현지를 방문하는 여러 그 경험 있는 기업, 그리고 저희 의견상 그 중국이 WTO를 가입한 2000년이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진출럿이 원년이었다면 2010년은 베트남, 내년도 2020년은 우리 기업의 대인도 대서남아 진출의 그 진출 러시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쪽 지역에 진출했을 때 강점, 약점, 기회, 이업 요인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 아시는 중후진국 진출할 때, 개도국 진출할 때 아시는 내용이고요. 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굴렁쇠의 역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작은 굴렁쇠의 경우 굴러가기도 쉽지만 일단 그 멈추기도 쉽지만, 큰 굴렁쇠의 경우 처음이 어려워서 문제지만 일단 이게 제 궤도에 들어설 경우 이것을 멈추는 게 훨씬 어렵다는 그런 역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제가 볼 때 그 인도는 이미 그 큰 굴렁쇠로서 이미 그 테이크업을 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진출 전략 측면에서 제시해본 부분입니다. 크게 보면 소비재 쪽의 온라인 유통망, 그다음에 주요 수출선인 그 소부장이라고 합니다만 부품 쪽, 그다음에 그 서비스, 그다음에 그 양쪽 정보의 그 정책 부분을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그 일반적인 그 프로세스상 현지 국경을 넘어 수출할 때 필요하면 인증, 그다음에 통관, 지재권 이슈가 있고 또 재고 부담과 결제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수출할 때, 특히 개도국 수출할 때 이런 번거로운 구조상 우리 기업의 경우 현지의 유일한 잠재 파트너를 선정해서 이들에게 독점이나 준독 조건을 주어서 이런 프로세스를 대행하는 그런 구조이고,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그 독이 되기도 하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그 국경을 통한 그 전자상거래 구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기준에 봐서 현재 그 한 개를 팔아도 그 인증이 필요하면 인증, 그다음에 통관상의 관세를 42% 이상 일괄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소비재 통관 시 그 비용도 그 물류 비용의 경우 현재 여러 경쟁 격화로 인해서 그 당일이나 이길 배송이 법안화되어 있고, 건당 그 배달료도 약 우리 돈으로 한 700원 상당까지 다운이 된 상황입니다. 또 물건 배달 시 현금 결제 비율이 70%를 넘어서 그에 따라서 반품률도 약 20% 되는 그런 복잡한 구조이기도 하고, 그 인증 비용의 경우 화장품 예를 들면 건당 2,000불, 많게는 6개월 이상의 그 인증 시간이 소요되고,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600불에서 400불, 특허회 같은 경우 3,000불 정도의 그런 비용이 소요되기도 하고, 특히 그 기존에 그 문제 없이 통관됐습니다만 사정을 이유로 과거 5년간의 관세를 일괄 소급 징수하는 그런 관행도 있어서 그 여러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수출 프로세스상의 그런 번거로움이나 힘든 부분을 지정 수입업자, 현재는 그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그 인도의 그 3대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한 그 샵클로즈와 그 산하의 그 모모해란 그 물류 기업이 요 지정 수입업자 역할을 해서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필요하면 인증, 통관, 재고, 결제 부담을 요 모모해가 지고, 저희 코트라는 그 저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물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그 1,000만 원 한도에서 개인 부담액이 300만 원 정도에서 그 뭐 통관이라든지 창고 포장 배송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그 중진경의 경우 규격 인증,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코트라의 경우 뉴델리 및 첸나이의 그 한인도 세파 활용 지원 센터 컨설팅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별도 또 IP 지원 센터를 뉴델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모모와의 모던 샵클루즈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과 저희 및 유관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그 선도 기업을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 샵클루즈나 모모가 가지고 있는 파워 벤더가 직접 지정을 해서 그 파워 벤더가 그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한국 그 기업 선도 기업을 설정하는 그런 구조가로 지금 잠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인도의 그 온라인 시장, 물론 현재도 뭐 아마존이나 플립카트 같은 이런 유망한 그 분야가 있는데, 가장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데 애로사항이 그 이들 그 온라인 쇼핑몰에 1차 거래하고 있는 그 1차 벤더, 파워벤더라고 하는데, 파워벤더가 굉장히 고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접근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샵클로즈 인수를 통해서 그 기업주가 가지고 있는 자기 그 파워밴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진 그런 큰 전기가 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 나라의 그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대인도 수출하는데 큰 프레임이나 인프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런 잠정 그 시범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또 내년에 그 한류 박람회를 인도의 그 한류 바람이 생가구에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한류 박람회를 개최를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모모에나 기타 그 주요 사이트의 그 파워 벤더들을 저희가 모셔서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한국의 그 해당 제품을 그 입점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더 확대해 보려고 하고요. 샵클로즈 자체는 그 전용 그 홈페이지 내에 그 K 프리미엄 몰 비슷한 가칭입니다만, 그 몰을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 기업이 그 인도 소비자에 대한 그 반응이나 이 접촉도를 더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간재 기계 소재 부품 쪽입니다. 이 부분의 기본 취지는 저희가 그 기존의 단순 수출 분야 쪽에 집중을 해왔습니다만, 조금 더 기술 이전이나 뭐 조인트 벤처 같은 여러 복합적인 그 현지화 부분을 더 해야 되겠다는 자료고요. 두 번째 그 오른쪽 맨 위에 끝단의 사진은 그 인도의 그 수라시라고 그 뭄바이 북쪽에 약 500km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 인도의 한 8대 도시 정도 되고요. 인도 그 섬유산업 및 섬유기계 쪽의 60%가 이 한 도시에 집중이 돼 있고, 세계 그 다이아몬드 생산 가공의 그 90%가 이 한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도시입니다. 제가 그 구자라트 신설관장에 있을 때 이 지역을 자주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그 현지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현지에 있는 그 한국산 탐지기가 18,000대가 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그 90년대 중반 우리 IMF
위기 때 우리나라의 그 섬유 기계가 그 중국이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 그냥 급처분된 적이 있고, 이게 흘러 이 수라시란 도시에 몰려들어서 지금 사용年수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반면 이제 중국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중국 제품이 싸기는 한데 이게 이제 가용 년수가 7, 8년이 되는데 저희 나라는 비싸긴 하지만 20년 정도의 그런 써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이쪽에 그 남부의 그 수랏에 있는 남부 구자라트 상위회장하고 관련 기업인 한 7, 8명이 저하고 본인들 자비로 해서 그 한국의 그 섬유 산업 그 기계 기업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지금 그 한국의 그런 발달된 그 섬유 기술을 자기들한테 이전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저렴한 인건비와 기반 시설을 통해서 생산을 해서 인도 현지나 그 타 삼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시한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최근 2년 동안 저희 파키스탄의 카라치 무역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 파키스탄 오토 파츠 콜라보 사업 모델입니다. 이거는 지금 파키스탄의 경우 그 일본계 그 3사가 그 자동차 시장을 97% 정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만, 해서 그 관리가 그 협력 기업에 대한 현지 파트너 관리들이 상대적으로 부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가 이제 OEM 형태로 들어가고 여러 다국적 기업이 들어가니까 일본 기업 자체도 기존에 그 협력했던 그 파키스탄 협력사의 기술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 나라 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이런 현재의 이런 가격도 싸면서 질도 높은 그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은 안 되고 현재 적적한 파트너를 선정을 해서 그 파트너에 대한 기술 협력을 통해서 가격 다운시키고 질도 높이는 그런 모델이 그 새로운 기회 요인이 돼서 이 카라치 매역관이 지난 2년간 한국의 30여 개사를 조치를 해서 예상외의 성과를 얻었던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리는 기본 취지는 이제 중간재나 자본재의 경우에도 기존의 그 단순 수출에서 이렇게 기술 이전이나 조인트 벤처 부분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인도 곳곳이 건설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2025년에 그 인도의 그 건설 시장 규모는 약 5,200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해서 세계 3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 현대건설기계, 뭐 두산, 그다음에 지금 에폭시 수지를 생산하는 뭐 국도화학이나 지금 이 자리에서 오셨지만 뭐 산업농 송풍기의 뉴로스, 이런, 그다음에 기존의 그 포스코의 그 5개 인도 현지 그 가공 공장 등 우리 기업이 그 현지 건설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 중장비의 경우에 18년도 약 30% 정도 증가해서 약 2억 불 이상이 수출이 됐는데, 이 경우에 그 기본 관세가 7.5%입니다만 그 세파상의 관세는 0%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한인도의 세파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현대 건설기계 그 인도 서부 공장 준공이라든지 올해 말에 그 인도 남부의 그 두산 밥 KCP 현지 공장을 인수한 부분도 이러한 우리 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제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도스코라고 이런 건설 중장비를 취급하고 있는 그 메이저 그 딜러사 의견을 전해드리면, 그 인도의 경우 이런 그 중저가 제품의 여러 다용도 제품, 특히 이제 유압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 메인 본체의 그 건설뿐만이 아니라 광산 제조 이쪽에 다목적인 부착식 장비를 개발할 경우 현지 시장성이 크겠다. 그다음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저품질이긴 하지만
이 사후라든지 그 앱스토어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한국 기업이 진출할 때 이 부분에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스타트업 부분은 뭐 여러 관련 시설이 많이 돼 있어서 자료 상태이겠습니다. 콘텐츠도 지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교육 콘텐츠나 한류 관련 용품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CSR 노무마법은 그 14년도에 그 세계 최초로 그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과거 순수익의 2%를 CSR 활동에 지출토록 의무화했고 8월 달부터 그 처벌 규정이 강화돼서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그 오른쪽에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타겟팅, 재원 분야, 타겟팅 분야입니다. 현재 그 인도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상위 중산층 인구가 약 6천만 가구라고 했습니다만 저희 나라가 서남아 진출할 때 이런 타겟팅을 명확히 하는 부분, 인구의 그 14억 인구에 현혹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인구 자체가 구매력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저희 나라 인구 못지않은 구매력과 구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상위 계층에 대한 명확한 타겟팅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생산자의 경우에도 이런 전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른쪽 그림에 그 세계 최대의 그 석유화학 플랜트 같은 그 릴라이언스의 그 구자라트 플랜트와 같은 그런 세계 최첨단 기술이나 시설을 보유하는 기업도 있어서 이렇게 단순화된 접근은 위험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만 인도는 그 3,000년 이상의 그 카스트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이 카스트 구조 내에서 그 상인 계급, 바니아라고 합니다만 이 상인 계급이 그 대의 대를 이어서 상인 활동에 종사한 그 그룹이 있습니다. 이 바니아라고 하고 인도의 인구의 약 2%, 약 2,500만 정도가 그 인도 현재도 그 인도의 그 상권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자료에서 보듯이 인도의 탑 10 그 부자 중에 그 9명이 이 인도 바니아 출신입니다. 이 바니아 내도 자료상에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라자스탄 사막을 근거로 한 인도 제1의 그 상인 집단인 마루아리, 그다음에 그 서부 구자라트를 배경으로 한 인도 2대 상인 집단이라고 하는 구자라티, 이런 두 개 집단이 그 지역을 근거로 한 집단입니다만 세 번째는 그 자료상에 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중복되긴 합니다만 그 자이니즘이라고 있습니다. 그 불상세리라든지 윤회를 기반으로 하고 한 2,600년 정도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인 상인들이 인구 한 500만의 인도 세금의 약 30%를 부담할 정도라고 하고 가장 믿을 만한 상인 집단이라고 얘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파르시라고 아주 특이한 상황인데 그 페르시아로부터 온 사람이란 뜻인데 인구는 한 6만 명 정도 되지만 저희 나라의 그 대우상철 인수한 타타라든지 인도의 그 소비재 강제 기업인 고드레지라든지 그 항공기회사를 운영하는 와디아 그룹처럼 그 인도 경제에 대한 기여도나 측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상인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 자인보다도 더 크레더블한 이 사람들이 파트로 매주를 써도 믿는다고 할 정도로 신뢰를 받는 집단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펀잡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인도의 주요 외부 치민 노상의 그 위치에 있던 그 지역이 그레이터 펀잡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 출신을 펀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그 이동이라든지 전쟁이 많아서 이 지역 상인의 특성이 그 끈기라든지 근검 그 외에 이제 좋은 말로 이제 그 적응력 부분들이 많이가 얘기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인도 그 타 지역 상인들도 이쪽 펀자비하고 거래나 계약할 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상인 집단입니다. 기본 취지는 인도가 이렇게 여러 상인 집단이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고 자기들 간에도 그런
그 내부 커뮤니티 간의 거래를 우선히 하고 배타적인 성격이 있는데 저희가 통상 인도하면 어떻고 인도 사회는 어떻다는 그런 접근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도매급 접근이나 일반화가 아니라 그 이들 상인의 그런 뿌리라든지 특성을 이해할 때 그만큼 길이 더 보인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요거는 그 인도의 그 패밀리 비즈니스에 관해서입니다. 인도의 패밀리라고 하면 여기 저희 통상 그 좁은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일족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아까 말씀드린 수라시 그 세계 그 다이아몬드 가공 생산의 약 90%가 이쪽 지역에 인도가 이제 연간 한 5, 600억 정도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을 해서 비싼 금액을 여기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그런 세계 제1의 다이아몬드 가공 기지가 있고 여기에 수라시라는 지역에 집중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 제가 방문해 본 기업이 그 SRK라고 약 연간 한 1조 5천억 정도 수출하고 한 3천억 명 정도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현대식 그 다이아몬드 가공 기업입니다. 여기서 찍은 게 그 이 기업의 설립자가 그 람크리시나라는 분인데 이 양반들이 1900년대 중반에 그 구자라트 변방에서 이 수단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그 다이아몬드를 일궈서 자기 일족들을 다 산업을 끌어들여서 이 람크리시나 일족 및 또 다른 일족인 파텔이 말씀드린 그 인도 다이아몬드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입장인데 기본 취지는 뭐냐면 이런 말씀드린 그 인도의 그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측면이 그 자기들끼리 끈끈이 뭉칩니다. 기업 내에서 보시면 뭐 아버지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 삼촌, 심한 경우 8촌까지 기업 내 끌어들이고 그 기업 내 자기들 간의 그 정확한 역할 분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끈끈이 유지되는 측면이고 여러분들이 인도 기업하고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있는 규모가 있는 기업이 생소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자기들 내에 있는 그 일족들을 새로운 분야로 내보내서 그 그룹을 키우려는 그런 구조고요. 특히 이제 이런 카스트 전통하고 일족 전통 때문에 인도의 기업들의 대부분의 이름이 자기 가문의 이름을 기업의 이름에 씁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비를라 그룹의 비를라, 타타의 타타, 그다음에 아다니 그룹의 아다니, 그다음에 그 세계적인 철강 기업의 그 아르셀로미탈의 그 미탈들이 다 자기 가문의 이름을 기업으로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그 이만큼 자기들의 일족의 그 폐쇄적인 내부적인 거래 또 커뮤니티 간에 아까 말씀드린 이전 화면에 그 자기 상인끼리는 굉장히 뭉치고 도와주고 밖에 대해서는 배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느끼는 이런 배타성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애로사항 중에 하나고요. 일단 이제 그 현지화나 여러 갖고 노력을 해서 제가 그 서클에 들어갈 경우에 서클에 들어갈 경우 이게 이제 후발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하나의 그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그 정치적인 낮은 정치적인 리스크입니다. 지금 그 제일 왼쪽이 그 나렌드라 모디입니다. 그 인도 독립 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정치 지도자고 그 지난 4년간 그 구자라트 13년 수상을 하면서 그 평균 경제 성장률 13.5%를 일궜고 구자라트가 인도 내 가장 낮은 후진주였는데 지금 인도에서 가장 발전된 주로 성장을 시켰고 이 구자라트 모델을 인도 총리가 되면서 현재 인도 전체를 상대로 한 모델이 지금 인도의 그 메이크 인디아를 포함한 각종 정책입니다. 그 독립 후에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고 향후 5년 동안의 그 집권이 보장돼 또는 10년이 시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말씀드린 기본 취지는 여러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중국의 그런 그 공산당 집단 또는 뭐 공산당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강력한 그 전파력이나 집행력 대비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적인 전통이 완전히 확립된 나라고 또한 그 주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중국과 같은 그 리스크가 없는 그런 정치적인 그 리스크가 블루오션 지역이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선점의 얘기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왼쪽 그림은 바타입니다.
한 140년대 스위스 기업이고 30년대부터 인도에 진출을 해서 현재 5억 불 정도 매출해서 인도의 그 1위 신발류 생산 제조 기업입니다. 해서 그 인도의 일반 소비자는 이 바타가 외국 기업인지를 모릅니다. 저도 포함해서. 그 오른쪽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방글라데시에 진출해서 약 5, 6만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영원 무역입니다. 70년대 진출을 했고 그 아래쪽은 그 기아차,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가 90년대 중반에 진출을 해서 진출 이후에 지금까지 1,00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해서 약 4분의 1 정도는 밖에 수출해서 인도의 제일 외자 수출 기업이 됐고 지금 점유율 자체만도 지금 17% 정도의 확고한 2위 브랜드를 갖고 있고 최근에 기아차가 진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진출한 이후에 적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고 좋을 때는 두 자릿수 영업률, 최근에 조금 환경이 악화됐습니다. 두 자릿수에 가까운 이익률을 기록하는 그 효자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동반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도 이 현대 기아가 잘 되면서 그 자체의 영업,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땅값만 해도 수십 배 올라서 뒤로 웃는 그런 상황이 인도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마지막은 에스폼 인디아라고 그 알루미늄 거푸집 생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 정도에 인도의 그 건설 인프라붐의 전망을 보고 유능한 법인장을 한 분을 파견을 해서 이분이 L&T라든지 이런 인도의 그 상위 그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해서 현재 매출액만 이쪽이 인디아에서만 약 500억 정도 올리고 있고 최근에 그 인도 서부쪽에 그 푸네에 공장을 건설할 정도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그만큼 선점에 이익을 누렸고 선점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 정부는 그 2035년에 현재 GDP를 약 10조 불까지 끌어올리자는 목표를 갖고 있고 제가 볼 때는 10%를 가정하면 가능한 숫자고 2035년에 그 10조 달러라는 부분은 현재 중국 모양입니다. 중국 정도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업이 이쪽에 진출하고 할 경우에 과거 그 15년 동안 저희 중국에서 봤던 저희가 누렸던 수많은 기회나 가능성 부분이 이 인도 땅에서 정치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 향후 15년이 가져올 그런 기회라든지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선점의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측면을 유의하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말씀드린 그 여러 사업들을 저희 그 산하 그 9개의 무역관이 내년도 벌이고자 하는 사업을 정리한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서없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 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